만 5세 사이 영유아기에는 감기 등으로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면 일명 열경기라 불리는 열성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전체 소아의 5에서 8% 정도가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만약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부분 발작 등이 있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유 없는 발작이 하루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소아 뇌전증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소아 뇌전증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특발성으로 뇌파 검사와 뇌 영상 검사 등으로 최종 진단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소아 뇌전증과 경련에 대한 모든 것. 이승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이승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구 파티마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이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네. 아이가 한 번쯤 이렇게 경련, 발작 같은 걸 일으켜서 네.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아이 키울 때 밤에 좀 고열 나고 그럼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이 발작이라고 부르는 경련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발작이라는 거는 저희 대뇌에서 발생하는 하여튼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으로 흥분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세포에서 갑자기 한 번에 뭐 이제 전기적 신호들이 발생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증상을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하여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운동 증상이라든지 감각 변화, 행동 변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련이라는 말을 잘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발작 중에서 특히 운동 증상이 동반된 경우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경련이랑 네. 실신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경련은 맞습니다. 좀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라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신은 좀 쓰러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네. 우선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몸의 움직임으로 정확히 이제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뭐 실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신은 어떤 원인에서든 간에 저희 머리에 공급되는 뭐 혈류라든지 아니면 산소가 결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말하고 뭐 제일 흔한 것들이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은 뭐 탈수가 있다든지 오래 서 있던 환경에서 이제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머리로 가는 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뇌의 정상적인 이제 기능이 뭐 저해된 상태 때문에 이제 쓰러지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뭐 쓰러지기 전에 어지러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눈앞이 뭐 흐려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후에 쓰러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쓰러지고 나서는 이 머리 자체가 심장 높이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더 원활하게 발생을 하면서 그 의식 변화가 빠르게 돌아오는 그런 양상을 말합니다. 다만 경련하고의 차이점은 경련은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어지럽다든지 이런 전구 증상 자체가 없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과도하게 뇌 신경 세포들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는 의식 소실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뭐 졸린다든지 아니면 뭐 착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겪는 이제 경련 있잖아요. 이건 네.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소아에서 경련은 성인과는 좀 다릅니다. 크게 유발 요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유발 발작 내지는 비유발 발작으로 뭐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유발 발작의 원인으로 이제 있는 것들이 보통 발열 내지는 최근에 하여튼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급성 이제 감염 질환들이 있었다든지 내지는 그런 질환들 이후에 뭐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뭐 전해질이 뭐 흔들린다든지 이런 급성 대사 이상 질환 아니면 급성 뭐 뇌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하여튼 그 경련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발 발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유발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비유발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경련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뇌전증이잖아요. 네네네. 뇌전증이란 병도 있고 네. 경련이 있다면 다 이걸 뇌전증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앞에 설명하고 이게 이어지는 건데 네. 비유발 발작이라고 이제 유발 요인이 없이 발생을 하는 발작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이라는 거는 이 비유발 발작 자체가 24시간 간격 이상을 두고 이제 2차례 이상 반복하는 경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여튼 뇌전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발 요인이 없이 이렇게 2차례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뭐 뇌전증으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경련이란 게 네. 일어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특히나 아이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릴 때 경련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게 성인이 되어서 이게 혹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죠.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 우선은 소아에서의 그냥 경련의 영향이 하여튼 더 성인애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발작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작이 있다 하더라도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경련 자체가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이게 소아라면 정상적으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발달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발달 장애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달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련 자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신체적 손상 내지는 이제 사회생활 중에 여러 가지 차별들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련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삶의 질에도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소아 같으면 성인보다는 이제 남은 여생이 길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하여튼 성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네. 아이 키우다 보면은 밤에 응급실 뛰어갈 일이 좀 아, 생기잖아요. 맞아요. 특히 아이들은 밤만 되면 또 열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련이 이어지기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열이 나면은 뭐 계속 지켜봐야 한다.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우선은 소아에서는 열이 나면서 경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중에 그 제일 흔한 이유가 하여튼 열성 경련 때문인데요. 보통은 건강한 소아에서 5% 내외로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성 경련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우선은 만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보통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추신경계의 감염이라든지 급성 대사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38도 이상의 발열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단순 열성 경련이 지속 시간이 한 5분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막상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이미 그 증상이 없어졌을 텐데 네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될까요? 예. 우선은 진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보호자의 사실 그 목격자의 문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진을 통해서 이게 진짜 경련이 맞았는지 경련 양상 어땠는지 보고 하여튼 경련이 맞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되고 저는 응급실을 오게 되면 일부는 이제 그 열성 경련을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 경련의 지속 여부도 확인하고 아기의 생체 징후라든지 일식 상태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거나 경련이 길어지는 경우에서는 항뇌전증약 투여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뇌전증약의 투여는 크게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초기 처치 이후에는 신체 진찰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열의 원인은 뭔지 내지는 열성 경련 외에 중추신경계 감염은 아닌가 아니면 급성 대사 이상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런 나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들을 좀 걸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또 우리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열성 경련이 나타났다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열성 경련의 재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열성 경련 한 번이라도 한 친구들이 한 30% 정도가 재발을 하게 되고요. 그 재발 환자의 50% 정도가 또 이제 세 번의 이제 이상의 경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5% 정도 이상은 3차례 이상 열성 경련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튼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발생 연령이 어릴수록 특히 1세 미만 같은 경우는
발생 50% 정도가 재발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열성 경련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들도 일반 단순 열성 경련에 비해서 재발의 그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법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네. 우선은 일률적으로 다 예방약을 다 먹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성 경련의 재발 위험성에 대한 평가, 아니면 현재까지 재발한 횟수, 내지는 보호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방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매일 먹는 그 항내진장액을 매일 먹는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권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헐적 예방법이라고 열이 나는 초기 이틀 정도에만 경구약을 추가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면서 이제 경련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열성 경련이 있을 때 뇌전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참 궁금해요. 네. 그 단 한 번의 열성 경련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1% 정도가 뇌전증으로 이행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1%라는 거는 일반적인 인구에서의 뇌전증 발생률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큰 위험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복합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 뇌전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2에서 한 10%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은 더 중요한 위험 요인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경 발달 이상, 그 다음에는 부분 발작 형태의 복합 열성 경련,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5분 이상 또는 하루에 2차례 이상 발생하는 복합 열성 경련인 경우에 이 순서대로 뇌전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유 없는 발작이 하루 이상의 간격으로 한 2회 이상 발생을 만약에 했다면 네. 소아 뇌전증을 또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우선은 비유발 발작이라는 게 하여튼 열이나 급성대사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이게 발작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전증이라는 거는 이 비유발 발작이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얘기는 만성적으로 계속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게 2번까지 사실 기다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비유발 발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진료를 통해서 그 상황이 발작인지 아니면 그 발작 유사 질환인지를 하여튼 파악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발작에 대한 이제 검사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뇌전증은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경련이 일어나는 동안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경우인가요? 극히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전증입니다. 보통은 뇌전증을 발작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전신의 발작을 하는 전신 발작, 내지는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국소 발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소 발작 중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의식 소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몸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속이 메스껍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자율신경의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나 행동 정지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소실이 없다고 무조건 경련이 아니다, 그렇게 안심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네. 성장 시기에 따라서 뇌전증의 원인이 달라진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전증을 진단받은 이제 환아들을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보통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한 15%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보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출생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하여튼 뇌를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산소들이 결핍되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산소성 허혈내증이 제일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두개내 출혈이라든지 중추신경계 감염, 대사질환, 염색체 및 유전질환, 그리고 선천뇌기형 등을 안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영아나 소아, 그러니까 신생아기를 벗어난 소아들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원인들을 보면 제일 흔한 건 어쨌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급성 뇌손상이라든지 혈관성 질환, 중추신경계 감염, 종양, 퇴행성 질환,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멍하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소발작 뇌전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 이거는 결심발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몸을 잃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이제 그 경련 양상 자체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갑자기 5에서 20초 정도 이제 몸에서 이제 영혼이 떠난 것처럼 그냥 멍해집니다. 멍해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서 원래 하던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발작을 이제 소발작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뭐 만 4세에서 13세 사이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이제 진료실에서도 이제 호흡을 많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뇌파를 통해서 특징적인 파형을 확인하면서 하여튼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병 자체가 사실 만 4세에서 13세가 공부를 한창 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심발작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애가 집중을 못한다. 네. 아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의심이 된다면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학습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예. 그냥 멍하니 있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멍때리기인지 아니면 정말 병적인 어떤 의식소실인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옆에서 이름을 불러본다든지 아니면 톡톡 두드려 본다든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이 소아 뇌전증 가운데서도 굉장히 치료에 애를 먹는 난치성 뇌전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형태인가요? 흔한 게 이제 영아 연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식적으로는 하여튼 웨스트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징적으로 경련 양상이 영아 영축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같이 혼동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영아 연축이라는 거는 보통 한 영아기가 만 1세 미만의 소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영아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연축이라는 거는 0.2초에서 2초 사이에 근육의 수축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머리라든지 몸통, 팔다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축의 형태로 이렇게 굽혔다가 내지는 뻗는 형상의 특징적인 경련을 나타내는 걸 말하고 그거 외에도 웨스트 증후군에서는 발달의 정지나 퇴행이 같이 동반되거나 전형적으로 이제 뇌파 소견이 이제 특징적인 뇌파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영아 연축 내지는 웨스트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저희가 비가바트린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부신거칠 호르몬 저희 나라에도 하여튼 쓰고 있고요. 이런 약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1차 약제에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하여튼 드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전증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뇌전증 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련 조절이 잘 안 돼서 케톤 식이요법 같은 다른 이제 식이요법들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네. 소아 뇌전증이 의심되면 진단을 잘 내리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뇌파 검사도 할 것 같고 혹시 그럼 MRI 같은 것도 찍습니까? 예, 찍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뇌전증이 의심되는 친구들한테 하는 검사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게 뇌 MRI 그리고 뇌파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MRI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뇌기형이 없는지 내지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급성으로 뇌손상을 받았던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정확히 평가를 하기 위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뇌파 같은 경우는 그 뇌파 촬영 당시에 뇌의 이제 정기적 활동을 이제 보는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발작의 재발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런 특징적인 형태가 나오는 그런 비정상적인 발작파를 통해서 뇌전증 증후군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국소적으로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내지는 대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 문제들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대사 이상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전증 치료의 기본이 이제 약물 치료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좀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부작용은 없을까 좀 궁금하네요. 네, 부작용이 뭐 있긴 한데요. 근데 우선은 뇌전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여튼 그런 뇌전증 약을 고르는 이제 규칙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경련의 양상이라든지 뇌파 형태에 따라서 이제 잘 들을 만한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이제 몇 가지 약들을 이제 우선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의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뭐 체중,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약마다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크게 하여튼 일상생활에 문제가 안 일으킬 만한 그런 약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약제를 선택하더라도 우선은 초기부터 많은 양을 쓰진 않고요. 서서히 이제 양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약을 서서히 올려가면서 경련은 잘 조절이 되는지 그 외에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게 되고 만약에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하면 이제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많은 약들이 막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을 피해서 뭐 대부분의 환자들은 부작용 없이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한번 뇌전증 약을 먹기 네. 시작하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네. 될까요?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네 저희가 공고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시작 후에 최소 2에서 3년 기간 동안 이제 발작이 없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를 할 때 이제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끊어보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을 끊을 때에는 끊으면서 이제 재발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발을 유의해서 봐야 되고 만약 재발이 발생했다면 사실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먹었던 그 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을 약을 복용하면서도 경과를 좀 보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 환자들에게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항경련 치료에도 이제 호전이 안 되는데 네. 식이요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식이요법도 있습니다. 네. 그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질환 때문에 아팠을 때 경련이 이제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고안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뭐 기본으로 하는 식이요법이고요. 이런 식이 섭취를 하면서 몸에서는 이제 케톤 농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대사 과정들이 이제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뇌전증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영아 연축이라든지 결절성 경화증, 드라베 증후군에서는 특별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일부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네. 효과가 좋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혹여나 우리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막 식단 제한하면은 성장에 좀 약간 문제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우선은 케톤 식이요법을 고려할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개의 항뇌전증 약에도 반응이 없이 계속 경련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보다는 그 경련 조절 자체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케톤 식이요법을 하여튼 뭐 성장 장애가 우려되더라도 하여튼 시행을 하는 편이고 다만 여러 연구에서 봤을 때는 케톤 식이 이후에 약간의 성장 장애는 있을 수 있고 골밀도의 저하도 동반될 수 있다 이런 기록은 있긴 한데 식이요법을 중지한 이후에는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 네. 뇌전증의 예후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또 우리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봤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소아 뇌전증의 예후는 그 뇌전증을 일으킨 원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경련에 대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경련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 그리고 그 경련의 원인에 의해서 발달 장애가 어느 정도 같이 동반이 되는지 그 외에 동반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제각각 하여튼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작이 발생했을 때 처치를 하여튼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발작이 발생을 하면 주위에 이제 몸이 굳어지면서 떨거나 하면서 주위에 이제 부딪힐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외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물건들을 치워서 외상을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토사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이 토사물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제 폐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흡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사물이 있을 때는 기도 확보를 위해서 얼굴 내지는 몸 전체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봤을 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몸을 닦아준다든지 다리를 주물러주고 손을 따주고 아니면 기도 확보를 위해서 입안에 손을 넣거나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호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처치가 끝난다면 사실 이게 경련이 맞는지 경련 유사 질환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하는 게 나중에 치료를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련이 어떻게 하는지 양상 같은 거 아니면 경련이 발생할 때 당시에 발열이 있었는지 발작 중 의식 상태는 어땠는지 아니면 경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경황이 없으셔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기 힘들다. 그러면 영상 촬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게 경련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더 쉬워서 영상 촬영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될 때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주로 응급실에서 쓰는 그 항뇌전증 약에 대해서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이제 경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상 경련 시에는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오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뇌전증 환자의 일생에서 발작이 나타나는 시간은 0.1% 미만이지만 혹시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시간은 99.9%라고 합니다. 그만큼 환자와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의 편견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뇌전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것들이 없고 홍보도 덜 되다 보니까 그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편견도 심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무지와 편견 때문에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유 없는 그 부정적 태도로 표출이 되게 되고 뇌전증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뇌전증 환자들에게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전국의 많은 소아신경과 의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문제가 있다면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뇌전증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의도하시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호자분들은.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환자들이 지금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려운 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적절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여튼 도와주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도와주는 게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또 무엇보다 상처받기 쉬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네.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이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참 의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난치성 뇌전증이 아니면은 우리 약을 잘 먹으면서 관리하면 관리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꼭 씩씩하게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우리 가족과 환자분들 용기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이승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